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요즘 그 남성의 지배권, 소위 이 가부장제도요. 이거 많이 자취를 감췄죠? 오랜 세월 동안 아예 타고난 본성으로 여겨지던 그 남녀의 고유한 영역이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많이 변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 한 편 준비했습니다. 작가 유금호 씨의 작품인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고요. 자, 먼저 이번 주 신간서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광고 카피라이터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다르게 보는 55가지 방법이 지식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 진급에 자신이 없고 직장이 불안할 때, 상사를 빠른 시간 내에 설득해야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없어질 때 이 책을 읽으시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카피라이터이자 컬럼니스트인 최병강 씨가 썼습니다. 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식물의 미세한 부분까지 그리면서도 아름다운 색채와 가녀린 선으로 표현하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세밀화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우리 꽃 세밀화가 현암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산과들의 숱한 세월의 깊이가 담긴 세밀화를 통해 소박함과 은은한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 꽃의 참모습을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국화가 송은 씨가 그림을 그리고 소설가 이성아 씨가 글을 썼습니다. 창작동화 길모퉁이의 행운돼지가 도서출판 달인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신비한 물건이라는 흥미로운 소재, 사람들이 돼지로 변한다는 설정, 사건 속으로 적극 뛰어든 주인공, 스릴 넘치는 내용 전개 등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재미를 함께 안겨줄 것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김숙경 씨가 그림을 그리고 동화작가 김종렬 씨가 글을 썼습니다. 네, 이번 주 관심 가질 만한 작품, 책들 소개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독서실, 책은 여자에 관한 몇 가지 이설 혹은 편견, 이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소설가 유금호 씨의 작품인데요. 먼저 작가 소개 안내해드리죠. 장편으로 소설 열하일기 등의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제4회 후광문학상, 제24회 한국소설문학상, 제17회 팬문학상, 또 제1회 만우, 박영준 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오늘 작가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윗세대 어른들, 어머니, 여자들 생각하면 좀 참고 견디는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여자들 세졌다, 흔히들 말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여성 역할, 남성 역할이 과거처럼 이분화되지도 않고 뒤섞여버리고, 예. 이제 거꾸로 되는 것도 같고, 점점 그런 현상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과거의 그 전통적인 여인상이라는 게, 이제는 이미 다 무너져버린 것 같고, 작품에서의 남녀 역할도 바뀌는 것도 같고, 섞어지는 것도 같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여성 역할이 더 중대돼버리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자꾸 그런 어떤 그 사회 현실, 그 사회 현상, 그런 걸 좀 꼬집어보고 싶었던 거죠. 네. 줄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일단 이 여자들이 굉장히 강인해졌다.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다 할 때, 그렇다면 그게 본성으로 타고났다기보다 여자의 성향, 남자의 성향이라는 게 또 환경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저는 좀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이제 이건 좀 엉뚱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귀신 이야기 나오면 말이죠. 귀신. 예. 한국의 귀신은 전부 여자들만 나오잖아요. 머리 풀고. 맞아요. 긴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 하고. 거꾸로 머리 이렇게 풀고, 하고. 흰옷 입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 귀신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 푸는 여자들 귀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이제 과거의 우리 역사 자체가 여성 억압을 해왔던, 여성이 억압되어 왔던, 거기서 그런 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억압 자체에 대한
좀 반대 여튼 그 움직임, 꿈틀거림, 더구나 이제 시대 상황도 변하고 여성들이 또 경제권을 꽤 많이 갖게 되고 독립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여성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지난 시대 이 부권사회, 가부장 사회에 대한 반동으로서 네,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 그다음에 자기의 발언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네.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다. 네. 유구모 작품 여제에 관한 몇 가지 이설 혹은 편견 감상하시겠습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해 고하도, 허사도, 매월도, 등대, 외다리, 율도, 달리도 7군데 섬을 돌고 정확하게 2시간 후엔 돌아온다? 그거 괜찮겠는데 어차피 범우는 퇴근 시간이 지나야 학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테고 낯선 항구에서 할 일도 없고 배나 타고 시간을 때워야겠군. 6군데 기착지 중 어느 곳에 내리건 정확하게 2시간 후 내렸던 부두로 나오면 다음 순회선을 탈 수 있다고 써붙인 안내판이 호기심을 끌어서 나는 가벼운 기분으로 표를 끊었다. 그때 갑자기 빗방울이 흩뿌리지 않았다면 나와 박민주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텅 빈 하늘에 뭐가 있다고 셔터를 눌러대지? 참 희극적이고. 그 여자는 삼각대 위에 특수 촬영용으로 보이는 카메라 한 대를 세워놓고 또 한 대를 목에 건 채 하늘을 향해 계속 셔터를 눌러댔다. 비가 올 것 같지 않더니 웬 비지? 비가 올 줄 알았으면 터미널에서 아예 다른 계획을 세울 거나 우산이라도 준비하는 건데. 에이. 바람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전체를 휘감았다. 내 배낭! 배낭이 난간 쪽으로 밀려가네. 어쩌면 좋아. 삼각대나 추스르세요. 배낭은 내가 붙을 테니까요. 이놈의 하늘에 괜히 심통을 부리시네. 2층 선실로 들어왔을 땐 그 여자도 나도 후줄근하게 젖어 있었다. 여자가 머리를 타월로 털며 다가왔다. 참 고마웠어요. 월요 배낭 좀 붙들어준 건데요, 뭐. 근데 뭘 찍는 거예요? 바람을 찍으려고요. 흔들리는 피사체 없이 순수한 바람을요. 바람을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왔다. 추상적인 대화를 즐기는 여자는 신비감이 있지만 금방 상대방을 피곤하게 한다는 선입관 때문이었다. 배는 바위가 울퉁거리는 포구에 기우뚱 닿았다. 이 섬에 내리실 건가요? 아니요. 나는 얼른 고개를 젓고 3층 가판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두려워졌다면 지나친 표현이었을까. 오늘 만나게 될지도 모를 범우의 아내나 채희 같은 여자는 남자 편에서 본다면 저희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결론 내리는 타입이었다는 자각이 소심증으로 이어진 것일까. 여보세요? 건호영, 지금 나 살고 싶지 않아. 왜? 와이프가 임신했어. 그래? 나는 그들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 무슨 희극처럼 느껴졌다. 범우는 당시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것이다. 나도 너처럼 막걸리 실컷 퍼마시고 막차 한번 타볼까? 장난치지 마. 그때 법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어. 무슨 법적인 대응? 어디 가서 그런 말 해봐라. 사람들이 믿어주나. 솔직히 너도 좋아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혼도 한 거고.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이 강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게 말이나 돼? 형이 몰라서 그래. 그때 형도 봤잖아. 보통 여자와는 완전히 다르잖아. 내가 잘못을 해서였지만 난 그 여자의 기세에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니까. 하기야 무지하게 센 여자이긴 하지. 나도 그렇게 센 여자는 처음 봤다. 어쩌다가 그런 희귀종 여자를 만났는지. 야, 아무튼 내일 야간 열차 타고 목포에 갈게. 거기가 종점이지? 건호 형, 정말이지? 그럼 네 아내 한번 보고 싶다. 너 3대 독자잖아. 채희가 한 달 전 예고도 없이 내 곁을 떠나버린 후 나는 여자에 대해 혼란에 휩싸이면서 범은의 부부 생활이 궁금했다. 범은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고 아내의 임신에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다. 설피 잠이 들어있던 나는 여자의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왜소한 청년이 나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빌었다. 엉덩이 쪽이 미지근하게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왼쪽에 앉은 젊은 여자에게도 똑같이 손을 부비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를 어째. 뭐 이딴 자식이 있어? 이봐요! 기사 아저씨! 차 좀 세워요! 일어나, 이 자식아! 여자가 청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바바리 코트로 가려 있었던 다리 사이에서 플라스틱 물뿌리개가 굴러떨어졌다. 아니, 댁은 안 내릴 참이에요? 여자가 나를 향해 눈을 치켜뜨지 않았다면 나는 엉덩이가 젖은 채 그들이 내리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 것이다. 너 좀 맞고서 해결할 거야? 아니면 파출소에 가서 조서 작성한 뒤에 피해 보상할 거야? 어? 밤바람이 휘감고 지나가자 젖은 아랫도리가 섬뜩거려왔다. 그놈의 막걸리 때문이에요. 그놈의 막걸리가. 나는 그제서야 남자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여자가 우리 또래의 젊은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댁은 이 자식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씨, 우선 추워서 안 되겠네. 여자가 친저리를 치고 나서 길가 포장마차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우선 저기로라도 갑시다. 야! 이 변태 같은 자식, 너 따라와. 청년이 계속 고개를 주걱대며 포장마차로 따라 들어왔다. 저 학교에서 더러 본 것 같은데. 네. 난 9학번 수학과 이름은 조범우라고 합니다. 그놈의 막걸리 때문이에요. 막걸리 마시고 차 타면 안 되는데. 좌우간 보통 신뢰가 안 됐었네요. 도수 높은 안경 속에서 선량해 배는 눈이 나를 향해 구원을 청하고 있었다. 이런 변태! 여자가 금방 딱이라도 올려붙일 듯 눈을 치켜뜨더니 나까지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얘기나 좀 들읍시다. 뭐가 어떻게 된 거요? 아주머니, 여기 꼼장어하고 술 좀 줘요. 과 회식에서 소주를 먹고 2차로 막걸리를 실컷 마셨거든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금방 버스를 탄 게 잘못이었어요. 타자마자 금방 아랫배가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정류장은 도무지 깜깜하기만 하고 그때 의자 밑에 물뿌리개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금방이라도 아랫배가 터져 죽을 것만 같고 마침 바바리 코트도 입었겠다.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겠다. 물뿌리개를 코트 자락 속에 감싸고
이를 봤어요. 아, 근데 그놈의 물뿌리개 밑바닥이 터졌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가 쏟아내는 소변은 물뿌리개를 통과하여 의자를 적셔갔고 옆자리의 여자와 내 엉덩이와 속옷을 그대로 적셔버린 것이다.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워. 아유, 야, 이 자식아.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알아? 이 변태 같은 자식. 아유, 더러워. 아유. 아가씨의 속옷, 목욕, 그 정도 책임은 버무씨가 지는 게 좋겠소. 나는 술값을 낸 후 그대로 그곳을 나와버렸다. 며칠 후 울상이 되어 나를 찾아온 버무는 그날 밤 그녀에게 동정을 이뤘노라며 울먹였다. 여자의 속옷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가자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너 같은 변태는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치료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내가 그 치료사가 될진 몰랐지만 말이야. 난 울먹이는 그를 데리고 선술집을 찾아가 같이 술을 마셔주었다. 난 당한 거야. 좋아서 해놓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라니까. 야, 여자가 세다고 설마 남자인 너를 때리기라도 하겠냐? 또 때리면 어때? 몇 대 맞으면 되지. 차라리 몇 대 맞을 걸 그랬어. 아,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아무튼 놀랠 노짜다. 요즘에 아무리 여자들이 세졌다고 해도 여자가 먼저 남자를 침대로 끌어들이는 건 흔치 않는 일이거든. 혹시 그 여자 좀 특수한 여자 아닐까? 그러니까 버무 씨는 좀 특수한 체험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 인내와 강인함, 침묵, 그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만 여자를 인식하던 내게 버무의 고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나는 버무의 이름은 대지 않고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걸리를 많이 마시는 거야. 막걸리? 그러다 보면 기막힌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건은 모권 사회로 복귀되는 한 징조 같다. 그러니까 그건 페미니즘의 구현과 실현인 거야. 이렇게 다양화된 시대에 아직도 암수의 행동 양식을 탄선적인 기준으로 재단하는 어리석음에 정종을 올려줬다는 의미에서 그 여자에게 찬사를 벌였어. 야, 그까짓 게 무슨 얘기거리라고. 야, 콜보이 몰라, 콜보이? 요즘 말이야, 호텔에서 여자 혼자 숙박해봐. 그러면 종업원이 그냥 미소년들하고 근육질 청년들의 앨범 사진을 들고 들어오는데 까짓 게 무슨 게임을. 버무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은 졸업하던 해 가을이었다. 결혼 전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의 고향집에 들렀다. 나는 거기서 그의 5명의 누나와 3명의 여동생, 그리고 2분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집으로 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어. 무슨 짐승들 같을 거라고 지레 겁이 나서. 2대 독자였던 아버지의 욕심 때문이었지. 난 아들이 생겨서 대가 끊겨도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갖게 하진 않을 거야. 결혼 전에 너한테만은 그 결심을 알려주고 싶었어. 생모는 어떤 분이야? 돌아가셨어. 순서로는 2번째였고. 아버지도 힘드셨겠네. 너도 그랬겠고. 아니, 새어머니들이 언제나 극진히 아껴주어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누가 생모인지 몰랐어. 생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알았지.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머니들끼린 갈등이나 다툼 같은 건 없었어? 맹세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친자매들 같아.
세 분 다 한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거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해. 그런 게 가능했던 게 세 분이 좀 별난 분들이었는지. 어렸을 때 다른 집에 가면 큰 방에 어머니들이 한 사람씩만 있는 게 아주 이상하더라고. 아버지도 세 병 어머니 중에 누구와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셨어. 범우의 어머님을 생각하면 여성에 대한 내 생각은 또 다른 차원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잊고 있었던 자기 아내 임신 소식을 전해왔던 것이다. 겨울이 시작되던 주말의 어느 날, 채희가 증발해버렸을 때 나는 온도계의 바늘부터 보았다. 그녀는 습관처럼 추워 소리를 연발하며 온도계를 눈여겨보곤 했던 것이다. 추워. 왜 이렇게 춥지?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예기치 않게 사물이 탈색되어 버렸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사실 그녀와의 동거는 미리 계획된 것도 미래에 대한 계산이나 의미를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었다. 그냥 잠시 같이 있었던 것이다. 혼자 살아요? 그러시는 댁은요? 우동 국물 마시는 우리 모습이 어쩐지 닮았다고 생각되는데. 글쎄요. 그런 것 같네요. 이 시간 이런 곳에서 우동 국물을 훌쩍거리며 먹는 여자라면은 그쪽 좀 신경이 둔한 편인가요?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포장마차를 나섰을 때 여자는 두 손으로 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추워. 참 추워. 인생이 춥다는 걸 전에는 잘 몰랐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옛날도 참 추웠어요. 사는 게 참 추워요. 그죠? 비가 오는데 이거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미스? 미스라고 그랬나요? 좀 둔하다는 얘기 그쪽 자주 듣죠? 미씨라고 안 들어봤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건 위선과 거짓말이에요. 나 한채예요. 남편 없음, 자식 없음, 복잡한 인과관계 없음.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원룸의 내 침대에서 같이 잤다. 아침에 그녀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나는 그녀를 깨우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왔다. 귀찮아지면 언제든지 내게 말해. 이제 우리 꿈 그만 꾸자. 그렇게 말하고 출근해. 알았지? 알았어. 밤 10시까지 채희가 안 돌아오면 이제 꿈 그만 꾸고 싶어서 채희가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걸 하겠어.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가슴이 서늘해져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서로의 몸을 탐하곤 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강박감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난 여자라면 시골에 묻혀있는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인상이 거의 고정되어 있었어. 아버지는 바람 같은 분이고 그 때문에 늘 어머니는 한자리에 버티고선 산이나 바위같이 느껴졌어. 그리고 친구 범우의 사건과 그 여자와 범우의 셋이나 되는 어머니 이야기를 해줬다. 새어머니가 한방에서 아버지랑 산 거야? 짐승스럽다. 아니야. 그 친구 엄마들은 신이 되려고 했던 거야. 에이, 싫다. 근데 말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나도 채희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것이 이별의 서곡이었음을 나는 엉뚱하게 북유럽에서 확인했다. 코펜하겐은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추위가 몰려들 줄 알았더니 참, 웬 비냐. 글쎄 말이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다니.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보자는 희망이 어째 잘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야, 놀리지 마라. 완전한 고독, 완전한 자유를 향해 떠나온 여행인데 말이야. 너 자꾸 놀릴래? 아니야. 난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채희 씨가 너를 떠난 것을 후회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넌 순백의 너의 영혼을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응? 잘하네. 야, 코펜하겐의 자동차들은 그냥 시동만 걸면은 곧바로 전조등이 켜지도록 돼 있는데? 어? 야, 꼭 유령들이 사는 도시 같다. 야, 일단 짐부터 풀자. 가만. 저기 택시 온다. 인어공주의 동상이 겨울 바닷물에 씻기고 있는 코펜하겐의 우울한 부둣가에 서서 나는 채희를 이해했다. 그래, 나 역시 사랑의 감정이 밀도를 높여가면 채희와 똑같이 서둘러 떠났을 거야. 사랑을 하는데 왜 떠나야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남녀야. 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먼 북유럽까지 떠나오지 않을 수 없었으면서. 채희 씨, 그 묘한 매력이 있는 여잔데, 어? 그 박하양 같이 싸한 매력이 참 괜찮았는데. 잊어버려야지. 이제 말끔히 지워야지. 코펜하겐에 유명한 섹스샵이 있댄다. 어때? 구경하러 갈 거지? 어? 좋아, 가자고. 금발 머리카락의 여자를 하나 사서 검은 머리카락의 여자를 지워내는 거야. 그러나 나는 막상 금발의 여자가 내 방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미안하단 말을 20번쯤 하고 화대만 치른 채 그대로 돌려보냈다. 거칠게 뿌리던 비가 보슬비로 바뀌면서 배는 등대가 서 있는 작은 포구 앞에 멈춰섰다. 절벽을 핥아대는 파도들 사이로 검게 일렁이는 해초더미를 보자 나는 나도 모르게 진저리를 쳤다. 채희의 젖은 머리카락이 연상되었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배에서 내렸다. 저 술 한잔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술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저기 저 위로 올라가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세발낙지나 쬐까 썰어드릴게라. 그러세요. 이것은 이렇게 먹어 쓰는 것인데. 자. 아주머니는 잽싸게 낙지 아가미를 꿰어 올리더니 손으로 다리를 훑어내린 다음 젓가락에 둘둘 말아 초고추장을 찍어 내 입속으로 넣어주었다. 요새는 이 세발낙지도 귀해라. 그래서 섬까지 오셔서 이걸 못 먹어가면 안 되지. 짜요. 맛이 기가 막혀 불지라. 빨판이 입안 여기저기에 달라붙었다. 아주머니 흉내를 내어 젓가락으로 아가미를 꿰어보려 했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낙지를 젓가락에 감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거 에이, 그래갖고는 날이 새도 안 되겠소. 나가 감아줄게. 아저씨는 소주만 삽수시오. 예. 아주머니는 3마리째도 4마리째도 능숙하게 젓가락에 감아 내 입에 밀어넣어 주었고 나는 소주 한 병을 금방 비웠다.
큰 배낭을 맨 채 얼굴에 물기를 손으로 흩뿌리며 박민주가 들어왔다. 잠깐만. 그대로 조금만요. 아유. 소주 한잔 하실래요? 네, 그러죠. 샥씨, 세 발락지 썰어드릴게라. 네, 한 접시 주세요. 그래, 바람은 찍었나요? 소나무 가지 끝에 머물다 간 바람과 동백수 위를 스치고 지나간 바람이 필름 위에서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인물을 필름 위에 옮겨도 그 사람의 사색의 깊이나 감정을 담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자. 아따, 아이고, 샥씨는 여우 사람도 아닌데 참말로 낙지를 잘 먹어보여. 그래요? 아이고, 이 아저씨는 일하는 거리야나. 저 방해 안 드시죠? 아이, 비만 안 왔으면 몇 컷 더 해보는 건데. 동백이 참 곱던데. 제 이름은 민주, 박민주예요. 프리랜서죠. 담배 좀 피우겠습니다. 저도 주세요. 우리는 비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를 마셨다. 퇴직금을 털어가지고 코펜하겐에 갔었거든요. 무서운 강추위 속에 얼어붙어 봤으면 하고요. 그런데 구질거리며 비만 내렸어요. 이번에는 남쪽 바다로 왔는데 남쪽 바다도 비가 내리는군요. 뭘 찾아다니시는데요? 목포에 옛날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보다 임신을 했다는 친구 아내 소식을 들으려고요. 애인이었어요? 네? 애인이요? 네. 뭐래더라? 암수의 행동 양식에 대한 단선적 사고에 변화를 보인 한 사례로서의 여자인데 낙지가 머리만 입 안으로 들어간 채 낙지발들이 꿈틀거리며 그녀의 입술 주위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녀는 능숙하게 그 발들을 입 안으로 몰아넣고 소주를 마셨다.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난 뭐든 잘 먹어요. 체력은 국력이잖아요. 그녀가 젖은 재킷을 단추도 풀지 않고 머리 위로 벗어 빈 탁자 위에 팽개치자 단단해 보이는 허리와 목선이 드러났다. 동백꽃 안 보실래요? 알코올 기운이 밀려오는지 그녀는 카메라 한 대만 든 채 밖으로 나갔다. 길 반대쪽에 소나무 숲이 있었다. 이 늙은 소나무들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글쎄요. 50년? 100년? 우리가 죽은 뒤에도 이 나무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죠?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녀도 담배를 붙여 물었다. 파란 연기가 동백나무 잎 사이로 흩어져 갔다. 내 담배 연기도 동백꽃 잎 사이로 날아 올라갔다.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어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얼굴이 하얀. 왜 있잖아요. 조용조용 새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클래식만 우아하게 듣고 산낙지 같은 건 절대 못 먹는. 아시겠죠? 네. 언젠가 내 사진의 피사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린 서로 엄청 마음이 맞았어요. 훗날에도 우리끼리 살고 싶을 정도로. 아마 정자은행 이야기를 그 무렵 들었나 봐요. 그 언니가 사진 찍을 기회를 딱 한 번 줬죠. 그런데 난 사진 못 찍었어요.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싫어하던 그 언니가요. 4년 동안 대모대 곁에도 안 갔고 신문 사회면 기사에도 관심 없던 언니였거든요. 최루탄이 심하게 날아든 날
누군가 도서관 앞에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소란스러웠는데. 그게 언니였어요?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후드득거리며 한 무더기의 동백꽃이 등 뒤에서 떨어져 내렸다. 난 지금도 그 언니가 몹시 그리워요. 그만 내려갑시다. 삼 3층 갑판에서 그녀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하늘을 계속 찍어댔다. 이상하게 급격하게 피곤이 몰려와 나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언니하고 우리 둘이 살자고 했죠. 우린 둘 다 남자한테 받은 상처가 있었죠. 남자하고는 조화롭지 못했는데 그 언니하고는 참 조화롭게 지냈어요. 사는 게 참 행복할 정도로. 우리 둘 다 아기는 엄청 예뻐했는데요. 그래서 아기는 하나 기르자고 했죠. 이해하시죠? 여자도 너무 나이가 먹으면 출산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나이 들기 전에 예쁜 딸아이 하나 낳고 싶고. 알싸하게 휘감기던 동백꽃 향기가 왜 순간 사라져버렸을까? 여자의 긴 머리카락처럼 흐느적대던 해초의 이미지가 왜 갑자기 거칠고 지저분한 바닷말들로 되돌아갔을까? 그래서 그냥 상상인데요. 누군가 남자가 병원까지 따라가줘요. 남자가 말해요. 난 무정자증 확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갖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건강한 남자 정자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처녀가 혼자 병원에 가서 괜찮은 정자 1인분 파세요. 그랬다간 놀란 의사가 정신과로 보내버릴 거 아니에요.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사람들은 멋대로 상식선으로 정해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흰 눈으로 보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갑자기 두통이 왔어요. 저 먼저 내려가야겠습니다. 범우의 아내, 채희, 내 어머니, 범우의 셋이나 되는 어머니, 얼굴이 희었다는 민주의 선배. 그 모두가 바위를 핥혀대는 파도로 변해 흰 이빨을 내보이면서 내게 덤벼드는 것 같았다.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범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범우구나. 급한 일로 못 만나고 가겠다. 아니 왜? 무슨 사정이 있는데 갑자기 못 만나고 가겠대? 나 밤기차 타고 돌아가야 돼. 나 잘못했다가는 너처럼 멱살 잡히게 생겼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처럼 멱살 잡혀 여관에, 아니 병원으로 끌려갈지 몰라. 전화 끊는다. 왜 그때 비가 쏟아졌을까? 비만 오지 않았다면 고하도, 허사도, 매월도, 등대, 외다리, 울도, 달리도 같은 작은 섬들의 풍광을 즐겼을 것이고, 또한 여자에 관한 혼란 하나도 줄어들었을 것이 아닌가. 네, 유구모 작품 여자에 관한 몇 가지 이설 혹은 편견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석원희, 이현주, 임주현, 송정희, 최창석, 이지환, 박영재, 심승한, 이승주, 백승철,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유 선생님? 네. 네네. 자, 지금 작품 봤습니다. 암수의 행동 양식에 대한 단선적 사고의 변화를 보인 한 사례로서 여자, 이게 범우 아내입니다. 이런 예가 있군요. 아니, 근데,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네네. 세 아내와 한 방에서 같이 기거하던 아버지상,
예전에 실제로 이게 있기도 있었나 실제로 보죠? 그런 사례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제가 대학 시절인가 벌써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네. 정말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딸만 해가지고 그 집이 12인가 됐어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데 딸 12에 아들 하나. 예. 거의 재앙 수준이군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녀석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생모인지 예. 그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여러분이니까. 네, 어머니가 세 분이 되는데 예. 근데 신기한 건 그 세 분이 전혀 다투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사이좋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사이좋게 살았는데 뭐 그 친구도 글쎄 어떤 친구인데 뭐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사례를 직접 봤어요 제가. 이런 실제 유 선생님이 알고 있는 사례가 한 500년 전 조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불과 몇십 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뭐 한 3, 40년 전. 예. 근데 그런 게 많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남자 입지, 여자 입지 그 변화상이며 그 속에 생기는 온갖 혼란스러운 모순 관계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작품을 쓰신 입장으로서 유 선생님, 남자와 여자가 좀 호혜적으로 잘 지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남자가 애기 배울 수는 없잖아요. 네. 애기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남성, 여성이 평등한 건 뭐 좋은데 역할 자체는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거를 뭐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서로 인정하고 서로 부부간에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 일부만 공유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각자 자기 세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싶어요. 소설에 등장하는 게 채희, 그러니까 주인공 나의 동거녀였다가 사랑이 생기면 결별하겠다. 이러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배 갑판에서 만난 사진 찍는 여자 민주. 네. 두 여인 참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골치 아프군요. 근데 실제로 네. 실제로 그런 여성들도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학교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남자 여자가 그냥 반드시 사랑 하나로 또 일생 전체를 생명을 바치도록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체를 도리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요새 젊은 아이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도 너무 상대가 가까이 기울었을 때는 불안한가 봐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관계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만 편안해지는 그런 편안해지는 상황이죠. 모양이에요. 예. 그런 태도를 소위 이제 쿨한 거다 해서 뭐 거의 유행처럼 남녀 관계가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만들어지죠. 근데 저만 해도 9세대인지 9세대죠, 그런 모습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질 않아요. 아, 물론 그래요. 저도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참으로 영혼을 다 바쳐 사랑하고. 네. 설사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네. 모든 걸 걸어보는. 그런데 네. 이게 뭐 사회 자체가 자꾸 바꿔져 버리니까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 보면은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 뭐 고루하다 그럴 거고 구석기세 사람이라 그럴 거고. 예. 뭐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 작품이요. 네. 여자에 관한 몇 가지 이설 혹은 편견. 이 작품 쓰신 동기가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떤 배경에서 작품을 쓰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찰해 보는 결과 주변의 남녀 관계가 과거의 그 전통적 남녀상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한번 추적해서 어떤 그 오늘날의 여인상을 몇 개 정형화해 보는 거. 뭐 이런 생각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혹은 이런 설정을 갖고 좀 네. 장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선생님 장편도 되죠. 앞으로 작품 계획에 네. 이런 남녀 성 역할이라든지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좀 심각한 작품, 그러면서 재밌는 작품 혹시 계획 없으십니까? 주로 그 삶과 죽음이라든가 어떤 영혼이라든가 신과 인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좀 원초적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 이제 그런 쪽의 작품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예, 이구모 선생님 앞으로 또 신선한 각도에서 많은 작품 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남과 여의 서로 다른 점을 최소화하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송윤지,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